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 영향 평가 유지, 투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진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 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도 했죠. 그리고 우리와 북한 간 미사일 전력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1990년 당시 이미 북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으로 2000km, 이제는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겨우 800km에 묶어뒀죠.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자기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고 있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 뭐라도 하나 더 사주나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따져보는데, 그런데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무기 하나로 북핵이 다 해결될 것처럼, 무기 하나에 한미 공조가 다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네네. 월요일이 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월요일이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부분이 월요병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요. 힘이 있어요. 자,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예.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의 위험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예. 네.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에 협정을 따로 맺었죠. 예. 그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대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예.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네, 제한 때문이었죠.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로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거리를 반격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아,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네, 탄도 중량.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두려우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다가 생긴 염증 때문에 발등까지 불어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4번째 발가락에 MRI 촬영을 하고 3시간 동안 정밀검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신경이나 뼈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하러 외부 진료를 허가했다면서 더위도 심해져서 염증이 붓고 평소에 잠도 잘 못 잘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위 구치소 관계자의 말들은 매체에 따라 바뀌어요. 예, 이게 TV조선처럼 보수 매체는 항상 건강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좀 있으면은 건강 이상설이 있으면 무슨 소리냐, 건강에 아무 이상 없다면 구치소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구치소 관계자들끼리 서로 얘기가 항상 달라요. 정반대 이야기. 구치소가 제가 보기에는 잠실 체육관 정도로 넓거나 서로 아주 사이가 나쁘거나 구치소 관계자가 한 사람을 수백 명을 보거나, 예. 아니면 만들어낼 말이거나요. 예. 건강 이상설은 항상. 근데 이제 MRI 촬영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요. 어떤지는. 공개하진 않겠죠. 예. 근데 4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찧었다고 염증이 소염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MRI 찍는 경우도 있는지 저는 의사가 아니서 모르겠으니까. 방송을 듣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문자로, 카톡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지난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총수 간담회를 둘러싸고 이재용 부회장 쪽과 특검이 재판 중에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부회장 쪽은 특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총수 간담회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특검 쪽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진행된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는 안가해서 비밀리에 이뤄졌다라면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요,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의 나름의 대담한 논리죠. 대담한 논리. 굉장히. 저는 이건 삼성 측에서 변호인 측에 연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쳤냐고. 미전실이 난리가 났다라는 네,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예, 재계 인사들하고 공개적으로 간담회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대담한 논리긴 한데, 변호인단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삼성 측에서 연락이 갔겠죠. 예.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예, 난리가 났겠죠. 변호인단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논리를 많이 펼쳤어요. 그때. 또 있지 않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같은 재판에서요. 변호인단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강압에 따른 결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종류의 제가 보기에는 자백이에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신상정보상으로도 공개적인 임대업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머니잖아요.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최순실 씨가 모략을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고 실토한 거죠. 예. 보통 그냥 조그만 빌딩 임대업자가 삼성 보고 뭐라고 한다고 삼성이 어이구 그러면서 몇백억 줍니까? 네, 강압을 느끼기에 쉽지 않은 대상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박살을 내죠. 근데 최순실에게는 박근혜라는 백이 있다는 걸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기도 한 거고, 최순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박근혜 백 때문에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걸 굉장히 희한한 방식으로 자백한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가 있어서 그 결과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뇌물죄가 되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의 강요. 갑자기 나온 논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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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워낙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네요. 최순실 씨의 강요가 왜 무서운지를 그럼 말해야 되죠. 네. 재밌는 논리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8일에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인을 골라내고 예산 지원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모태펀드가 좌파 자금 창구가 됐으니 어떻게 하라는지, 벤처 투자 임원진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영화는 콘텐츠 진흥에서 하라고 한다든지, 실제 다 실행 옮겨진 거거든요. 네, 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모태펀드에 실제로 모 인사가 파견돼서, 소위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모태펀드로 영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전례가 없는 액수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실제로 시장에 옮겨진 사안이고, 항소해도 제가 보기엔 형량은 모르겠습니다만, 무혐의가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지나치게 구체적입니다.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박범계 의원이 재판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학교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에 김상률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김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김소영 교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숙명여대가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최근 청년대상 행사에서 일베 활동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8일에 대학생 청년 간담회에서 젊은 보수의 지지 확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에 일베를 하라면서 일베 이용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참 기량이 대단하네요. 예. 일베를 하라. 네, 또 뿐만 아니라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인을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비속어인 틀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또 썼다라고 합니다. 다른 정당은 굉장히 반가워하겠어요. 유석준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 기량을 발휘해 주니까. 그러니까 유석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극우가 아니라고 하고 본인도 부인하는데, 일베가 극우가 아니면 뭐가 극우입니까, 사실. 일베의 모델은 제특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본의 제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이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네, 혐한 단체죠. 예, 제일교포라고 하는 적을 하나 설정하고, 실제로는 극우 활동을 하는 거죠. 제특회의 뭡니까. 캐치프레이즈 혹은 이념. 이념이라기보다는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애국, 예. 반여성, 반진보. 똑같아요. 일베하고, 예. 실제 일본의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일본 자민당이 실제로는 제특회를 충분히 문제 삼고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있다. 그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정황도 있고, 라고 하거든요. 일베가 제특회를 모델로 한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실제. 그리고 일베하는 분들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에 가서 강연 듣고 뭐 이런 네, 행사도 그랬죠. 있었죠. 속칭 시계도 얻어왔었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가정보기관이 대놓고 이런 제트케를 모델로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커뮤니티를 불러서 관계를 맺고 어쨌든 그런 일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일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자주 본다는 얘기죠. 예. 네, 굉장히 노인층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요. 정치인으로서는 참 정치인은 그렇네요. 아니지만 예. 본인이 학자인데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가지는 자리의 무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도 유저라고 봐야죠. 이런 용어를 다 안다는 건 본인 스스로 대단합니다. 이분의 활약상이 일배를 하라고. 예. 보통 정치인들은 일배까지 하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웬만한 예. 극우 정치인도요. 일배를 하라. 훌륭한 분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목 한두 개 정도 네. 정리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실 이전하는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경향신문 기자들이 가서 만났는데요. 이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 활동 접자는 얘기 나왔지만 끝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자기들은 중국을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 땅에 들이고 있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수출품 뭐라도 하나 더 사주나요? 사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따져보는데 그런데 북한 미사일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무기 하나로 북핵이 다 해결될 것처럼 무기 하나에 한미 공조가 다 걸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네네. 월요일이 되면 기운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월요일이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부분이 월요병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신데요. 힘이 있어요. 자, 또 북한 미사일 지금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요? 예.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장이죠. 예. 핵 보유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 영향 평가 유지, 투트랙 대응을 했고 보수 진영은 언제나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강력 규탄, 사드 즉시 배치, 한미 공조 강화. ICBM 사드로 못 막습니다. 미국에 떨어진 ICBM을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어떻게 막나요? 그리고 한미 공조는 왜 사드로만 해야 합니까? 여태 우리가 미국서 사들인 무기들은 다 뭔가요? 지난 10년간 36조어치 미국 무기를 사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 1위국도 했죠. 그리고 우리와 북한 간 미사일 전력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릴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1990년 당시 이미 북한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으로 2000km, 이제는 10,00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하는 동안 미국은 우리를 겨우 800km에 묶어뒀죠.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면서 내건 명분이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의 위험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